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중선 작가의 아내의 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린 아내. 대체 아내는 무얼 하며 하루를 보낼까? 문득 아내의 시간들이 궁금해진 남편은 아내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내의 방에서 남편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에야 아차 싶었다. 거울을 세워둔 채 출근했던 걸 깜빡했다. 구두를 내던지듯 벗어젖히고 한 걸음에 달려가 수조를 굽어봤다. 아침에는 볼 수 없었던 다량의 거품집이 생겨난 것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 특별히 나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다행이다. 그는 하루 종일 수조를 비추고 있었을 거울을 얼른 걷어들였다. 베일 테일 베타. 그가 베타라고 줄여 부르는 열대어는 그러니까 아직은 무사했다. 상당히 늦은 시각임에도 대형마트에는 쇼핑객들이 제법 많았다. 반문화는 어느덧 도시인들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 있었다. 결코 본인은 아니었지만 그 또한 한밤중 쇼핑을 시작하게 된 지 오래되었다. 그는 두어 달에 한 번꼴로 장을 보기 때문에 언제나 쇼핑카트가 비좁을 만큼이나 구입할 품목이 많다. 쇼핑카트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품 배열을 잘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잡이로 넣다간 쇼핑 목록을 다 채우기도 전에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 원칙을 대부분 지키고 있다. 제일 먼저 공산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게 그의 제1원칙이다. 공산품 중에서도 부피가 크고 무거운 상품의 순으로 가능하면 빈 공간 없도록 주의하면서 촘촘하게 밑에 깔아야 한다. 그래서 6개들이 생수 팩이나 맥주 같은 것을 제일 먼저 집어넣는다. 그 다음으로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의 딱딱한 물건을 넣고 주스나 요거트, 치즈, 어묵 등이 그 다음 순번이다. 맨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레토르트 식품 코너로 그가 제일 선호하는 장소다. 정육이나 생선 혹은 야채 쪽은 거의 건너뛴다. 야채는 저장기간이 짧아 구입을 생략하는 편이고 생선이나 육류는 요리 과정이 부담스러워 삼가하고 있다. 혼자 먹자고 온 집안에 냄새를 풍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내는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지만 과거 얘기다. 아내가 살림에서 손을 뗀 지는 제법 되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끼니를 챙겨 먹고 있는지의 여부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 그날도 평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장을 본 다음 카트 가득 담긴 것들을 3개의 장바구니에 나눠 넣었다. 이때도 각각의 장바구니에 고루 무게가 실리도록 요령껏 담아야 한다. 마트 주차장까지 카트를 끌고 가서 자동차에 옮겨 싣는 과정이야 어렵지 않지만 집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일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그는 월 주차료를 지불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곳이 집과 제법 거리가 있어서 이번처럼 장바구니가 여럿일 경우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다 운반해 놓은 다음 다시 나와서 나머지 1개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배유를 잘못하게 되면 장바구니 하나에 유독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주차장과 집까지 가는 그 동선 안에서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 장을 다 본 후 카트를 밀면서 무빙워크 쪽으로 걷고 있었다. 주차장으로 갈 요량이었다. 그런데 그만 그의 카트가 다른 고객의 카트와 부딪혔다. 카트의 바퀴가 그날따라 어쩐 일인지 통 말을 들어먹지 않아서 그러지 않아도 신경이 쓰이던 참에 결국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의 의지와는 달리 엉뚱하게 방향을 틀어버린 카트가 남의 것과 부딪힌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오묘한 빛깔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특이한 물고기였다. 물고기는 작고 투명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안에 담겨 있었다. 그의 카트와 부딪힌 카트를 잡고 있던 여인 옆에 바싹 붙어 서 있던 사내아이가 보물이나 되는 양 소중히 들고 있던 것이었다. 왜 그것이 그의 관심을 끌었을까? 색채 때문이었을까? 모습이 다소 괴기스러워서였을까? 사과의 말을 상대방에게 건넨 후 그는 무빙워크로 향하려던 카트의 머리를 틀었다. 일체의 망설임도 없었다. 행동이 신중하고 그래서 느린 편에 속하는 그로선 이례적이라 할 만했다. 수족관 코너는 후미진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를 매료시킨 물고기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판매원의 설명에 의하면 그 물고기는 열대어이며 학명이 베타 스플렌덴스이고 흔히들 줄여서 베타라 부른다고 했다. 종이 수없이 많아 유전자에 따라 이름이 제각각이고 그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은 베타 가운데서도 베일 테일 베타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뚜껑 부분이 십자로 절개되어 있는 아주 작은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한 마리씩 따로 들어있었는데 굳이 색깔을 말하자면 자줏빛과 푸른빛 두 종류였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색상명으로 간단히 표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만큼이나 신비로운 색감의 혼재였다. 그는 이 열대어가 마음에 들었다. 그렇다곤 하나 물고기는 길러본 경험이 없어 딱히 구매 의사를 굳히지 못한 채 서성댔다. 미궁 기관이라는 보조 호흡기관이 있어서 산소를 별도로 공급하지 않아도 돼요. 기르기 수월한 편이에요. 암컷보다 수컷이 훨씬 아름답고요. 여기 있는 것은 모두 수컷이에요. 예쁘죠? 에어펌프 같은 것이 없어도 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잡한 건 딱 질색이라서요. 그렇다니까요. 베타의 장점은 바로 그런 장치 없이도 기를 수 있다는 점이죠. 애지중지 기르던 시추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그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식물이라 해도 집에 들인다는 게 다소 부담스럽기는 했다. 그 자신이야 그렇다 쳐도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의 사정을 알 길 없는 판매원의 눈에는 작은 물고기 하나 사는 게 무슨 큰일이나 되는 것처럼 구는 그가 답답해 보였을 수도 있다. 저는 와인잔에 넣어서 기르고 있는데요. 하루 한 번씩 먹이 주고 2, 3일 주기로 물만 갈아주면 그 이외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세히 보아도 역시 녀석은 색깔만 화려할 뿐 그리 선량한 모습은 아니었다. 동굴 천장에 매달려 있는 박쥐 같다고나 할까? 디멘터와 닮았다고나 할까? 음산한 구석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그것을 구입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가 살기에는 우스꽝스러울 만큼이나 커다란 수조도 함께. 하루 2번씩 15분가량 플레이어링을 해줘야 지느러미 엉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기에 그는 2번까지는 못해도 하루 한 차례는 꼭 해주려고 노력했다. 거울을 비춰주면 녀석은 꼬리를 세우고 아가미를 벌렁댔다. 거울을 통해 보이는 제 모습을 적으로 오인한 놈이 또 하나의 자신을 향해 잡아먹을 듯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때 지느러미가 일제히 일어서기 때문에 엉킴 현상이 방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울을 세워뒀던 것인데 깜빡 잊고 치우지 않은 채로 출근했었다. 녀석으로선 하루 종일 적과 대치한 것과 같았을 테니 마음고생이 오죽했을까 싶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어쩌면 아내에게도 플레이어링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애초에 아이를 입양하자고 했던 것도 아내이고 파양을 결정한 것도 아내였다. 그는 조금 더 참고 기다려보자고 했다. 입양할 때도 그렇게 말했고 파양하려고 할 때도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니 충분히 생각해 본 다음 결정하자고 했다. 아내는 입양할 때는 10년 기다렸으면 됐어 라는 말로 그의 의견을 거부했고 파양할 때 역시 할 만큼 했다고 딱 잘라 말했다.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는 단호한 표정이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내내 그의 머릿속을 떠날 줄 몰랐다. 그는 돌려보낸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많은 날을 괴로워했다. 입양을 원한 쪽은 아내였지만 정작 시설에 갔을 때는 아내보다 그가 더욱 적극적이었다. 아이 하나가 그의 마음을 파고들어왔기 때문이다. 눈동자가 새까맣고 귀여운 인상이었지만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가련하게 야윈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커다란 눈망울 가득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엄지를 빨아대고 있었다. 측은해서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데려다가 잘 먹이고 사랑도 듬뿍 주고 싶었다. 25개월째 막 접어든 아이라고 했다. 그가 아이를 지목하자 갓 낳은 사내 아기를 입양하고 싶었던 아내는 말문을 닫았다. 아내가 내케어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지만 키우다 보면 둘이 다정한 모녀지간이 될 거라 믿었다. 그러지 말 걸 그랬다고, 아내에게 일임할 걸 그랬다고 때늦은 후회를 했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아이와 아내는 끝내 화합하지 못했다. 파양 후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죄책감 때문일 거라 추측되는 후유증에 시달렸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 아내는 부족한 수면을 낮 시간에 보충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다. 장 보는 것이 그의 몫이 되어버린 것은. 그의 일생은 외로웠다. 아내와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을 때 주책 없이 자꾸만 웃음이 새나왔던 것은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 때문이었다. 이제 어머니 따위 기다릴 필요 없어. 내게도 가족이 생겼다고.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입양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아이를 돌려보내지만 않았더라도 하는 후회는 이제 와서 부질없는 일이다. 그는 기다리는 중이었다. 아내가 스스로 치유하여 훌훌 털고 일어나기를. 기다림이야말로 그를 이제까지 버티게 해준 가장 큰 힘이었으니까. 7밤만 자면 데리러 온다는 엄마를 기다리며 친구들이 하나둘 고아원을 빠져나갈 때도
우직하게 자리를 지켰다. 7밤이 7달이 되고 7년이 되어도 그는 같은 장소에서 기다렸다. 기다림을 포기한다는 건 버려졌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랬다. 기다림은 그에게 처세였다. 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수조를 꾸몄다. 백자가를 깔고 PVC 소재 인조 수초도 집어넣었다. 진짜 물미역처럼 생긴 인조 수초는 무게추가 달려있어 바닥에 굳건히 자리 잡았다. 베타가 심심하지 않도록 미니어처 풍차와 모형 불가사리도 넣어주었다. 아침이면 맨 먼저 베타에게 다가가 밤새 안녕했나 살피고 먹이를 줬다. 붉은색을 띠고 있는 사료는 서너 알만 집어넣어주면 되었다. 줄 때마다 무슨 맛일까 궁금했다. 어떤 먹이는 이따금 즉시 밑으로 가라앉기도 했는데 이때엔 이내 붉은 색소가 사라지고 말아 꺼림칙한 마음이 들었다. 녀석은 떠있는 먹이만 받아먹었지 바닥에 내려앉은 것엔 절대 입질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소 수상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직접 먹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베타는 그가 수조 가까이 가면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작은 주둥이를 오물댔다. 먹고자 하는 본능은 물고기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먹이를 삼킬 때 내는 미세한 소리에도 기쁨을 느낄 정도로 그는 녀석을 사랑했다. 먹이를 주고 나면 거울을 비춰줬다. 시추를 데리고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해 돌봤다. 그는 물고기가 아니라 지렁이를 사육하라고 해도 누구보다 잘 길렀을 것이다. 아내가 먼저 마음을 잠가버렸다. 당분간 자신을 내버려 달라는 말로 대화의 창도 닫아버렸다. 아이를 돌려보낸 다음 날이던가 그가 아내에게 스킨십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었다. 딴에는 아내를 위로하고 싶었다. 이번엔 아내 마음에 드는 아이를 데려다가 정성을 들여보자고 말할 참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고 작은 방으로 건너가 버렸다. 이때부터 그 방에서 또아리를 틀어버렸다. 작은 방은 아내의 방이 되어버렸다. 베타의 몸놀림이 나빠졌다. 헤엄치는 품새가 영 시원찮은 데다 수조 바닥에 엎겨서 아가미를 벌렁거리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다. 베타가 외로움을 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렇다면 가족을 만들어줘야 마땅할 것 같았다. 가족이란 데에 생각이 미치자 명치 끝에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왔다. 그는 베타에게라기보다 자기 연민에 빠져들었다. 청계천 주변은 비축제를 구경하러 나온 인파들로 북적였다. 거래처 직원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헤어진 참이었다. 어쩐지 귀갓길이 망설여진 이유는 흥청대는 연말 분위기와 약간의 술기운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별한 목적 없이 청계천을 따라 걷는 그의 눈동자에 전류가 들어오듯 반짝 불이 켜진 것은 수족관 거리에 다다랐을 때였다. 상점마다 붉고 푸르고 노란 물고기들이 넘쳐났다. 가히 다채로운 관상어들의 향연장이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빛깔은 죄다 모여있는 것 같았다. 밤 시간대라 더욱 과장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다.
마트 수족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고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는 내키는 대로 한 상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형광색으로 빛나는 푸른색 몸뚱이에 타원형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였다. 특히나 지느러미 끝부분이 피처럼 붉고 눈부시게 화려했다. 이 물고기가 어쩌면 집에 있는 베타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물고기를 보면서 생각에 잠겨있는 그의 곁으로 주인이 다가왔다. 왕방울 눈에다 인매가 붕어를 빼다 박은 사람이었다. 갑자기 쿡 터지려는 웃음을 그는 사력을 다해 참았다. 하품은 베타입니다. 화려하죠? 베타스 플랜덴스 종이군요. 아, 잘 아시네요. 그가 녀석을 사겠다고 하자 주인은 뜰채로 하프문 베타를 잡아서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수족관 물을 듬뿍 넣어줬다. 베타들은 성질 사나운 거 알고 계시죠? 생긴 것만 봐도 그래 보입니다. 희망에 부푼 그가 주인의 말에 실없이 대꾸했다. 처음 볼 때부터 성질 꽤나 있겠다 싶긴 했다. 그래봤자 물고기다. 모양새도 그러려니와 빛깔까지 유별나다 보니 하프문 베타는 지하철 승객들의 눈길을 한몸에 받았다. 그 가운데서도 유별나게 관심을 표한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잠시 후 아니라 다를까 똑같은 물고기를 사달라며 제 엄마를 조르기 시작했다. 신기한 표정으로 아이와 함께 물고기를 구경하던 아이 엄마의 태도가 금세 돌변했다. 저런 거 빨리 죽어. 병아리 길러봤잖아. 아이 엄마는 아이 손을 끌다시피 하면서 속히 다음 칸으로 넘어갔다. 베타가 2마리이니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애초에 베타로 부르던 놈은 녀석의 학명인 베일 테일 베타의 앞부분을 따서 베일로 개명하고 새로 들여온 놈도 앞부분만 따서 하프문이라 장명했다. 하지만 소리내어 부를 일이 없을 것이니 실은 이름 따위 필요치 않았다. 베타, 아니 베일은 여전히 저기압 상태였다. 녀석은 자신이 제작한 거품집 아래에 죽은 듯 숨어 있었다. 수컷 베타는 발전기가 되면 수조 윗부분에 거품집을 만든다고 들었다. 혹시 그런 이유로 며칠 녀석의 기분이 저조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암컷을 사왔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배설물도 다른 때보다 많이 고여 있었다. 수조가 더러우면 물고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물부터 갈아주기로 하고 일단 베일을 채집통으로 옮겼다. 평소에는 뜰채로 잡으려고 하면 도망치기 바빴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쉽게 잡혔다. 작은 채집통으로 옮겨진 후로도 거의 움직임이 없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수조를 모두 정리한 후에는 베일과 하프문을 합사했다. 그는 이들이 단란한 가족이 되기를 염원했다. 이때 어쩔 수 없이 파양해버린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마도 한동안은 그런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그는 조금 우울해졌다. 낯선 녀석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왔음에도 베일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수초 사이에 은신한 채 배 지느러미를 달싹거릴 뿐이었다. 샤워 중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두 녀석 생각뿐이었다. 얼른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와보니
베일은 여전히 같은 장소에 얌전히 떠 있는 반면 하프문은 너른 수조가 비좁다는 듯 활달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주인과 객이 바뀐 것처럼 보였다. 벌써 나름의 위계질서가 잡혀버린 것일까?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식이 된다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다. 약간의 불편한 심정으로 녀석들을 보다가 그는 문득 자신과 아내의 처지를 되돌아봤다. 10년이란 세월은 이들 부부를 참 많이도 변화시켰다. 아기가 생기지 않자 아내가 그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가 담배를 손에 쥐면 어느 사이 재떨이를 대령했으며 별 생각 없이 커피가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을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한마디 한 후로는 다시는 커피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지나가는 말로 특정 음식에 대해 얘기하면 하루 이틀 새 어김없이 밥상에 오르기도 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태어난 사람인 듯 지나치게 그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다. 변모해 가는 아내를 지켜보면서 가슴이 아렸다. 아내의 입양 결심은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촉발되었다. 화면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열중하던 아내는 이후 열렬히 입양을 원하게 되었다. 여러 해 동안 잘 견디던 아내가 조급하게 굴기 시작했다. 컴퓨터로, 휴대전화로 아내는 입양이라는 두 글자를 열심히 입력하면서 정보를 수집했고 마침내 실행에 옮겼다. 그렇게 원해서 데려왔음에도 아내는 아이와 마음을 주고받지 못했다. 하프문과 베일을 합사한 이튿날 아침 그는 여느 날보다 일찍이 잠에서 깨었고 일어나자마자 수조로 갔다. 실은 선잠을 잤다는 게 옳았다. 왠지 불안하고 신경이 쓰였다. 시추가 가출하기 전날 밤도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지 않더니 그의 안 좋은 일이 일어났었다. 수조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화려한 지느러미를 부채 모양으로 활짝 펼친 하프문이 아가미를 벌렁대며 베일을 공격하고 있었다. 베일은 아주 잠시 꼬리에 힘을 주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지만 싸울 의사가 없어 보였다. 그는 베일의 반격을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베일은 전의를 상실한 듯이 보였다. 하지만 그 이유가 하프문 때문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미 며칠 전부터 기운이 빠져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다치기 전에 둘 중 하나를 건져내는 것이었다. 급한 대로 손을 수조 속으로 쑥 집어넣었다. 잠옷을 겸해서 실내에서 입는 티셔츠 소매가 물에 젖었지만 상관없었다. 두 녀석 다 미끈거리는 통에 좀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는 어느 순간 하프문이 베일의 꼬리 지느러미를 물고 늘어졌다. 어찌 손 써볼 사이도 없이 베일의 꼬리 지느러미가 찢겨나갔다. 그의 귀에 녀석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매서운 추위에 떨고 있을 집 나간 시추의 울음소리였다. 아니, 파양당해 돌아간 가련한 아이의 울음이었다. 하프문을 꺼내는 걸로 둘의 격리 작업을 끝냈지만 하필이면 아침에 전투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분석해봤다. 하프문은 새 보금자리에 대한 적응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아무리 자신감에 차 있었기로서니 그래도 낯선 환경이다.
밤새 베일을 이리저리 시험해 봤을 테고 드디어 자신이 상대보다 우위라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그 순간이 바로 아침 시각이었던 거다. 밤새 시달렸을 베일을 생각하자니 짠했다. 약육강식, 승자 독식, 우승 열패, 적자 생존, 뭐 이런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날 줄 몰랐다. 분노가 치밀었다. 성질 사나운 건 알고 계시죠? 수족관 주인의 말소리가 하루 종일 이명처럼 귓속에서 잉잉댔다. 그게 그 얘기였나? 채집통으로 쫓겨난 하프문은 공간이 작거나 말거나 여전히 활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열렬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서운하지 않을 만큼 사랑했다고 다들 그렇듯이 이따금 다투기도 하면서 아내와 10년을 살았다. 그의 나이도 이제 40줄에 접어들었다. 약간의 아쉬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아이가 없다고 삶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그의 생각이었다. 아기에 관해 그의 사고는 유연한 편에 속했으며 그의 기억에 아기 문제로 아내에게 부담 준 적은 없었다. 파양 이후 변해가는 아내가 안쓰러워 그가 어느 날은 눈처럼 새하얀 시추를 데리고 왔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한 강아지였지만 그 사실을 아내에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다. 입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아내가 파양해버린 아이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시추는 사자머리에 눈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납작한 코가 귀여운 애교 넘치는 강아지였다. 아내는 시추를 마음에 들어 했다. 목둘레에 빨간 리본을 달아주면서 즐거워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못했다. 시추가 아내보다 그를 더 따랐기 때문이다. 자신을 따스한 보금자리로 데리고 와준 은인에 대한 나름의 충성 표시였을까. 아내와 잘 놀다가도 그가 귀가하면 그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그 행동이 유난스러워 농담을 한 적이 있었다. 얘가 왜 이러지? 혹시 나 없는 사이 당신이 구박하는 거 아니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한 번 굳은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아내는 파양했던 아이를 내심 떠올렸을 것이다.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났을까. 시추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두리번거리자 아내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찾지 마. 걔 집 나갔어. 그 말에서 시추에 대한 아내의 반감이 물씬 묻어났다. 대문을 잠깐 열어놓았더니 어느새 없어졌더라. 이렇게 짧게 덧붙였다. 캐물을 수 없었다. 아내가 화낼 것 같았다. 아내가 성내면 둘 사이는 더 나빠질 것이니 조심해야 했다. 이후로 그는 거리에서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가 눈에 띄면 혹시 자기가 기르던 시추가 아닐까 가슴이 두근댔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어쩌면 오늘은 돌아와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다. 마트에서 열대어를 만난 시점은 시추의 귀환을 포기할 즈음이었다. 물론 아내는 절대로 열대어를 돌보지 않았다. 먹이를 주는 것도 환수도 당연히 그가 맡아 했다. 뭐 그런 문제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무언가를 돌보는 일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프문에게 당한 녀석을 그대로 두고는 출근할 수 없었다. 주어들은 상식대로 물과 천일염을 100대 2 비율로 섞어 소금물을 만들고는 수조의 물 가운데 4분의 3 정도를 버린 후 만들어 놓은 소금물을 수조에 부었다. 수조 사이에 작은 몸을 숨긴 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베일을 보고 있자니 가련해서 콧등이 다 시큰할 지경이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해도 열대어를 향한 자신의 애틋한 감정이 수상했다. 열대어뿐만 아니라 시추를 향한 애정도 아내의 눈으로 봤을 땐 거슬렸을 수 있다. 불현듯 그는 자신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아기를 원하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는 회사 근무 중에도 문득문득 베일을 생각했다. 상태가 나아졌길 바라면서 퇴근길에 복주머니 모양을 한 작은 어항과 생먹이를 사가지고 귀가했다. 복주머니는 하프문의 새 보금자리용으로 산 것이고 생먹이는 베일을 위한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침에 난장판을 버려놓은 상태 그대로인 채로 바가지, 소금 봉지, 걸레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대체 아내는 하루 종일 뭘 하며 사는 것일까? 문득 아내의 시간들이 궁금해졌다. 그는 채집통에 들어있던 하프문을 복주머니 어항으로 옮겼다. 네가 베일을 공격한 벌이다. 넌 이제부터 이 작은 어항에서 지내야 할 것이다. 좁아서 불편할 테지만 자업자득인 거 알지? 그는 마음속으로 하프문을 꾸짖었다. 두 베타는 각기 다른 자신의 보금자리에 살면서 이웃하게 되었다. 하프문이 베일을 향해 이따금 아가미를 벌렁대면서 꼬리를 꼿꼿이 세우기도 했지만 베일은 하프문이 그러거나 말거나 도통 관심 없어 보였다. 베일에게 특히 마음이 쓰인 그는 베일의 먹이를 인공사료에서 냉동 장구벌레로 아예 교체하고 소금욕도 꾸준히 해줬다. 한번 마음먹으면 그것에 정성을 들이는 일에 그는 예전부터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베일의 상태는 좀채로 좋아지지 않았다. 특히나 너덜너덜해진 꼬리 지느러미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허옇게 변색되더니 깨알 같은 점까지 여러 생겨났다. 어떻게 해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는 그로서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물고기 병원이란 게 혹시 있는 것일까? 반려동물 치료기관이 있으니 물고기 치료기관도 있지 않을까? 그는 그런 문제에 대해 잠깐 생각하기도 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열대어에게 먹이를 준 다음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집을 나섰다. 저녁이면 돌아와 또 물고기를 돌봤다. 그의 출퇴근 시간은 시계와도 같이 거의 정확했으며 귀가 후에 하는 일도 한결같았다. 그의 천성이다. 아내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던 때가 아득히 먼 옛날같이 여겨졌다. 그는 막연히 예측한다. 엄마가 그랬듯이 언젠가는 아내도 떠날 것이라고. 그러나 그 스스로 아내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다림에 이골이 난 그는 언제까지라도 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러 늑장 부리며 출근을 미루고 있었다. 그가 거실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드디어 아내의 방이 열렸다. 잠을 설친 것이 역력한 얼굴로 아내가 나왔다. 그녀가 순간 흠칫했다. 아직도 집에 머물러 있다니 라고 나무라는 듯 했다.
여보,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아내가 그의 얼굴을 흘낏 일별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었다. 그는 모욕감을 느꼈고 아내가 조금 미웠다. 퇴근길 결혼기념일 같은 건 염두에 두지 않기로 작정한 그가 다양한 조개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개 바구니를 샀다. 조개들이 베일의 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해 줄 것이라 기대하니 기분이 다소 나아졌다. 그러나 조개 바구니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아가미가 시커멓게 변한 베일이 수조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 어쩌면 소금욕의 농도 조절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아니다. 소금욕을 시킨 이튿날이면 반드시 환수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게을리했던 탓일 수도 있다. 그랬던가? 물을 갈아주지 않았던가? 이상하네. 내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는데.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굴려봤지만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포장조차 풀지 못한 조개 바구니와 함께 베일이 들어있는 수조를 통째로 마당에 파묻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경과한 일요일 오전, 그 전날부터 비실대던 폼이 아무래도 불안하던 하프문도 그에 죽고 말았다. 녀석은 배를 드러낸 상태로 수표면에 상승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미숙한 사육을 한탄하면서 하프문이 들어있는 복주머니 어항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복주머니 어항을 묻느라 파냈던 흙을 도로 메운 다음 발로 꾹꾹 다지고 있을 때 느닷없이 장모가 들이닥쳤다. 아니, 느닷없다는 표현은 틀렸다. 별스럽게도 아내가 오전 내내 요리를 하고 있던 것을 보면 장모의 방문은 예고된 것일 터였다. 단지 그에게 고지되지 않았을 뿐이다. 장모와 아내, 이렇게 셋은 함께 점심밥을 먹었다. 채널을 바꿔가며 드라마 재방송도 봤다. 장모는 자고 갈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 셋은 저녁 식사도 같이 했다. 자네 참 고맙네. 아내가 평범한 주부의 모습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장모가 그에게 말했다. 무슨 의미인지 헤아리느라 선뜻 할 말을 찾지 못해 머뭇대자니 장모가 이어서 덧붙였다. 두 사람이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내 자네가 고마워. 그의 기분이 갑자기 울적해졌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실직고 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어 우울했다. 세 사람은 밤늦게 하는 코미디 프로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시청했으며 심지어 재미난 대목이 나오면 함께 낄낄대기도 했다. 월요일 아침 세 사람은 그의 자동차에 동승했다. 회임의 용한 한의를 알고 있으니 가보자는 장모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나 아내나 둘 다 난감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회사 출근을 늦춘 채 세 사람은 한의원에 갔고 한약을 처방받았다. 결코 원한 바는 아니었으나 사상의학에 입각한 체질 진단까지 받았다. 장모는 딸과 사위의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다음과 같이 당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부부가 함께 복용하면 좋다니까 열심히 먹도록 하게. 그는 한약을 찾고 싶지 않았으나 한의원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를 보내는 통에 내버려 둘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복용하든 말든 어쨌든 가져와야 했다.
점심밥을 거르면서까지 찾아온 한약은 2박스로 아내와 그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매직펜으로 적혀 있었다. 그는 양손에 종이박스를 들고 나와 자동차 트렁크에 넣었다. 운전하는 내내 화가 났다. 가짜로 살고 있는 자신을 향한 분노였다. 자동차가 회사 주차장의 차단기를 통과할 즈음엔 자기 혐오의 감정이 보다 격해졌다. 마침내 주차를 마쳤을 때엔 자신을 향한 모멸감이 한계에 도달했다. 그는 트렁크를 거칠게 열었고 종이박스를 꺼내 주차장 바닥에 패대기 쳤다. 터져나온 박스에서 파우치가 와르르 쏟아졌다. 나머지 한 박스도 마저 꺼내 내동댕이 쳤다. 그래도 직성이 풀리지 않자 이제는 구두발로 파우치를 짓이기기 시작했다. 포장팩을 뚫고 나온 액체가 주차장을 검게 물들였다. 그의 구두에 바지가랑이에 심지어는 얼굴에까지 검은 액체가 튀어올랐다. 그는 물티슈로 얼굴과 옷을 닦고 구두 밑바닥까지 깨끗이 닦았다. 화장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한 후에는 경비실에 들러 주차장 청소를 부탁했다. 그가 7층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엔 조금 전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이나 평온한 얼굴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그의 집 마당에 이런저런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즈음 실로 오랜만에 아내가 말을 걸었다. 자동차 좀 써도 될까? 안 될 까닭이 없었다. 아내가 필요로 할 경우 그것이 무엇이 됐건 거절한 적은 거의 없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그날의 퇴근길. 그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인근에 다다랐을 때 마침 아내가 자동차에 막 열쇠를 꼽고 있었다. 의외였다. 벌써 나갔을 줄 알았다. 늦게 나가네. 라는 그의 말은 허공 중에 저 홀로 흩어졌다. 아내는 정장 차림이었다. 정성껏 단장한 듯한 모습이 그의 눈에 예뻐 보였다.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아내는 플레이어링을 하기 위해 나서는 길인지도 모른다고. 아내는 이제 세상과 소통을 시작하려는 것인가. 자동차의 뒷공무니까지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에야 그는 집으로 들어갔다. 아내의 방은 잠겨 있었다. 열리지 않는 방이 수상했다. 수상하다고 여기니 궁금했고 궁금하니 반드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았다. 입주할 때 각각의 방 열쇠를 2벌씩 받은 터라 방에 들어가 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아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방에는 붙박이장과 좌식형 경대가 있다. 붙박이장은 이사 들어올 때부터 있었고 경대는 안방에 있던 걸 옮겨 놓은 것이다.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와 보니 경대가 놓여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아내의 방에 들어갔을 때 경대와 붙박이장 외에 보자기에 덮여있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울퉁불퉁한 모양새로 짐작컨대 옷가지 등 속을 마구잡이로 포개놓고는 보기에 흉하니까 보자기로 덮어놓은 것 같이 보였다. 낯익은 붙박이장과 경대를 보면서 그는 그와 아내 역시 이 방에 놓여있는 가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래 가구들끼리는 말을 하지 않는 법이어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아내가 가구라면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설명된다. 아내가 어째서 방을 잠그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는 우선 붙박이장을 뒤져보기로 했다. 장롱 내부를 가르지르고 있는 금속재 봉에는 아내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그 아랫부분으로는 2단 서랍이 있었다. 2단 서랍 아래쪽에는 속옷, 스타킹, 면 양말, 스카프 등의 소품이, 위쪽에는 티셔츠라든가 잠옷, 돌돌 말아놓은 몇 개의 벨트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특별할 것이 없었다. 이번에는 경대 서랍을 열었다. 목걸이와 귀걸이, 반지 따위가 굴러다니고 있을 뿐 이 또한 의심스러운 구석이 없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기를 벗기는 일만 남았다. 아내가 기거하는 방은 워낙 작아서 사실 이것저것 뒤지고 자시고 할 건더기도 없었다. 그가 보자기를 들추는 행위와 엉덩방아를 찌은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놀랍게도 보자기 안에는 한때 베일이 살던 수조와 하프문이 헤엄치던 복주머니 어항이 함께 들어있었으며 두 물건 안에는 자줏빛 사랑초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가녀린 줄기는 구부러져 있었고 나비 같은 꽃잎들이 몸을 맞대고 포개져 있었다. 당신을 버리지 않음이라는 꽃말을 가진 멕시코가 원산지인 열대 식물이다. 볕을 좋아해서 형광등 불빛만 봐도 꽃잎이 만개하지만 빛을 받지 못하면 여린 꽃잎들은 날개를 접는다. 사랑초는 그의 집 마당 한쪽에 자생하고 있던 것이다. 그것을 아내가 캐서 옮겨 심은 모양이다. 그런데 왜 어째서 땅속에 묻은 수조와 복주머니 어항을 이리로 가지고 들어왔을까? 그리고 왜 그곳에다 사랑초를 옮겨 심었을까? 또한 어째서 비밀스럽게 보자기 안에 숨겨놓았을까? 혹시 아내는 스스로의 힘으로만 사랑초를 꽃피우고 싶었던 것일까? 심지어는 자연광의 도움조차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그래서 자신이 집에 없을 때엔 꽃잎이 만개하는 것조차 허락하기 싫어 보자기를 덮어 씌워놓고 나간 것일까? 입양아를 드릴 때도 시추를 기를 때도 아내로 하여금 수동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어서 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나루로 나와 담배를 입에 물었다. 라이터를 든 손이 떨고 있었고 심장 박동도 빨라졌다. 흙으로 들어찬 수족관과 복주머니 어항 안에는 베일과 하프문이 있을 것이다. 물고기가 들어가 있는 채로 마당에 파묻었으니까. 아내는 죽은 열대어와 함께 살고 있었던 거다. 필터가 다 타들어가도록 담배를 물고 있던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시추가 스쳐갔다. 꼬리치면서 기어오르던 귀여웠던 시추. 시추는 어쩌면 집을 나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불현듯 스치는 아득함. 그가 마당으로 쏜살같이 튀어나갔다. 삽을 움켜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